사랑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용돈 줄게. 나와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교실 벽을 가득 채운 알록달록한 종이에 아이들이 직접 적어낸 글자들입니다. 부모님에게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온 답들이었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똑같은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본 게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뭐니? 라고 말입니다. 그때 종이를 채운 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부 안 하니? 커서 뭐가 될래?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누구한테 대들어?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재촉하고 다그치는 말들이 종이를 빼곡히 덮었거든요. 실제로 전국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최근 자녀에게 가장 자주 했던 말 1위는 공부해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초, 중, 고 학생 설문조사에서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사랑해였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면 되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 짚은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적어낸 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공부 안 하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이 두 문장 안에는 공부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아이는 공부라는 말 자체가 싫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서운함을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용돈 줄게. 나와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는 말은 더 명확합니다. 핵심은 나와라, 가자에 있거든요. 아이가 원했던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이 결과를 보면 부모님들은 참 억울해집니다.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고생하며 키웠는데 내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그 종이 앞에 앉았던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똑같이 적었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잘하고 있다는 말,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말. 그런데 부모가 되는 순간 그때 내가 뭘 그렇게 듣고 싶어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듣기 싫어했던 그 말을 자식에게 그대로 하고 있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 슬픈 오해는 왜 대를 이어 반복되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부모는 사랑을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했는가로 계산하지만 자식은 내가 못난 모습을 보였을 때도 부모가 혼내지 않고 그냥 들어줬던 순간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부모 앞에서 마음이 편했느냐는 겁니다. 혼날까봐 눈치를 봤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이 놓였는지 자식에게는 그 감정만 남거든요. 오늘 심리충전소에서는 부모의 그 눈물겨운 고생이 어쩌다 자식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왜 우리는 부모님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시험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떠올려 보시죠. 점수가 안 좋은 날, 가방 속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시험지를 슬쩍 올려놓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집어듭니다. 눈썹이 아주 살짝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짧게 하는 숨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혼난 게 아닙니다. 매를 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몇 초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 한숨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자식이 뒤처질까봐, 나처럼 고생할까봐 나온 안타까움이었죠. 어쩌면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이 아이보다 더 아팠을 겁니다. 문제는 아이에게 그 마음을 읽을 능력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의 뇌는 말보다 신호를 먼저 읽거든요. 우리 뇌 안쪽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만한 기관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장치죠. 이 편도체는 생각을 담당하는 부위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합니다. 풀숲에서 뭔가 움직이면 뱀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굳는 것처럼요. 아이에게 부모의 찌푸린 표정은 이 경보장치를 울리는 신호입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거든요. 그러니 부모의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건 아이에게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내 세상이 흔들리는 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런 문장이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하지 않겠구나. 경보가 한 번 울린 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혀도
그날의 표정은 남습니다. 그런데 표정보다 더 지독하게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 신호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절 아버지들이 그랬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거나 텔레비전만 보다가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죠. 한숨은 그래도 해석이 됩니다. 아, 아버지가 실망하셨구나. 틀린 해석일지언정 답이 하나는 나오니까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이는 답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들어내는 답은 언제나 최악입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는 말 걸 가치도 없는 애구나 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는 가장 나쁜 말을 들은 겁니다. 아버지가 화내던 기억보다 아무 말 없던 기억이 더 무섭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죠.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아이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부모의 표정은 내 점수에 따라 바뀐다는 것. 아이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칭찬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애쓰고 있는 걸 봐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부모의 눈은 늘 결과에 먼저 갔습니다. 시험지의 숫자, 등수, 성적표, 과정은 안 보이고 결과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는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사랑이 줄어든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냥 나여서 괜찮은 게 아니라 뭔가를 잘해야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죠. 문제는 이 믿음이 어른이 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크게 그르쳤다고 해보죠. 상사는 별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밤 머릿속에서 누군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봐, 넌 이것밖에 안 돼.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이러냐. 남들 볼 낯이 없다, 정말. 이 말투 어디서 많이 듣던 것 아닙니까?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닙니다. 어릴 적 식탁 앞에서 들었던 그 한숨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제는 부모가 옆에 없어도 심지어 돌아가셨어도 계속 말합니다. 나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판결을 내리는 목소리. 내 안에 재판관이 된 거죠. 부모는 자기 옷 한 벌 안 사입고 모든 걸 바쳐 키웠다고 기억하는데 정작 자식의 마음에 남은 건 그 희생이 아니라 나를 내려다보던 서늘한 표정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던진 것이 평생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 셈이죠. 그 한숨도 사실은 어딘가에서 배워온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왜 아이 앞에서 하필 평가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했던 한 가지를 빼앗아 갔거든요. 부모는 자식 인생의 장애물을 대신 치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봤으니 아이가 흙탕물을 밟지 않도록 길을 알려주고 위험한 건 미리 막아주는 것, 그게 부모 노릇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이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이 다 된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겁니다. 우리 애 스펙에 이 연봉은 말이 안 된다고 계약서를 자기가 같이 보겠다고 말이죠. 이쯤 되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를 못 믿는 겁니다. 정확히는 자식이 혼자 부딪히는 걸 지켜볼 자신이 없는 부모의 불안이죠. 아이를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편해지는 쪽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자식이 치릅니다. 넘어져 본 적 없는 아이는 일어나는 법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에게 원한 건 애초에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는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아이에게 부모는 안전기지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동료 메리 에인스워스는 이걸 실제 관찰로 확인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래밭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몇 분에 한 번씩 뒤를 돌아봅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부모와 눈을 맞추려고요. 부모가 거기 있는 걸 확인하면 아이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더 멀리 달려나갑니다. 부모가 대신 미끄럼틀을 타줘서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달려갈 곳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돌아갈 곳이 있는 아이가 더 멀리 갑니다. 이게 안전기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잘 놀다 온 아이만 안아주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서 울면서 와도 옷을 다 버리고 와도 똑같이 받아주는 것. 그래야 기지입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용돈 줄게, 나와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돈이나 밥을 달라는 게 아니었죠. 성적표를 들이밀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어도 그냥 만나자는 뜻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시절 부모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을 겪었거나 그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시절이었고 아이 기분까지 살피는 건 사치였죠. 그분들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노동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것,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세대가 못나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온몸으로 사랑했는데 그 방식이 아이에게는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장면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다 큰 자식이 오랜만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결정해달라고 전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힘들다는 말을 어딘가에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부모의 가슴은 그 순간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옵니다. 남들은 다 참고 다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니? 그만두면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너한테는 무슨 문제가 없었니? 이런 말들 앞에서 자식은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혼자 결론을 내리죠. 이 집에서는 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긴 돌아와서 쉬는 곳이 아니라 검사받는 곳이구나. 이때부터 자식은 연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만 골라서 전하는 연기죠. 사업이 기울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말하지 않고요. 다 끝나고 정리된 다음에야 통보하듯 알립니다. 부모는 서운해합니다. 그렇게 큰일을 왜 이제야 말하냐고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힘든 걸 꺼내면 검사가 돌아온다는 걸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부모가 나쁜 사람이어서 멀어진 게 아닙니다. 자식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문을 부모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부모와의 사이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일찍 배운 아이는 세상 전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은 겉보기에 정반대인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말에 표정이 굳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다른 문장을 듣고 있거든요. 너 일 못한다는 소리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방어부터 합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어릴 때 이렇게 정했던 아이입니다. 어차피 안 받아줄 거면 처음부터 내밀지 말자. 그래서 혼자 해결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어른이 되면 웬만해선 남에게 부탁하지 않죠. 아파도 혼자 병원 갑니다. 강해 보이지만 실은 기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뿐입니다. 같은 회의실에 정반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적을 받자마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제가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놓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불편해지는 게 더 무섭거든요. 이런 사람이 자란 집은 부모 기분에 따라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안테나를 세웠죠. 부모 표정이 어두우면 먼저 웃고, 먼저 치우고, 먼저 착해집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삽니다. 거절을 못하니 일이 몰리고, 몰린 일을 다 해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러다 집에 와서 혼자 억울해집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나를 세우고, 하나는 다 받아주니까요. 그런데 둘 다 사랑받으려고 만든 방법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피형과 불안형이라고 부릅니다. 돌아갈 기지가 없는 아이가 고를 수 있는 건 둘뿐이었거든요. 아예 기대지 않거나 버림받지 않으려고 죽어라 맞춰주거나. 물론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도 성격이 다릅니다. 부모가 전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다만 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첫 방식을 어디서 배웠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부모는 서운해서 한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자식 귀에는 그 뒤에 숨겨진 말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살아야 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랑은 빚이 됩니다.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갚아야 하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하나로 몰립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때문이구나.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식탁 위에서 그 한숨을 내쉬던 부모도 사실은 그 소리를 어디선가 배워온 겁니다. 그리고 그 어딘가는 멀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그분들은 자식에게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볼 줄을 몰랐으니까요. 그분들 역시 누구에게도 마음을 물어봐 준 적 없는 집에서 자랐거든요. 안전기지는 받아본 사람만 줄 수 있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릅니다. 한숨은 그렇게 3대를 건너왔습니다. 아무도 악인이 없었는데, 아무도 자식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같은 상처가 소리 없이 대를 이어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슬은 눈치챈 사람에게서만 끊깁니다. 당신의 부모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 위에 조부모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걸 알아버렸습니다. 3대 만에 처음으로 사슬을 눈으로 본 사람이 나온 겁니다. 부모가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 그건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가 살아낸 시대와 부모가 받은 상처가 만든 결과죠.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착했다면 달라졌을 일도 아니고요. 아이가 사랑받지 못한 건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처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생 마음 한구석에서 이 말을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절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치를 보든 담을 쌓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살아냈다는 뜻이죠. 그건 상처받은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아봤자 뭐 하나, 이미 다 늦었는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애착을 연구한 학자들이 흥미로운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안전한 기지가 없었는데도 어른이 되어 안정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과거를 똑바로 들여다보고 정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부모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자기 언어로 이해한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획득된 안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타고나지 못했어도 나중에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도 사실 그 과정의 시작입니다. 다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어제까지의 습관이 오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식에게 똑같은 말이 튀어나올 겁니다. 사슬은 알아챘다고 저절로 끊기지 않거든요. 끊으려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명절 저녁, 오랜만에 자식이 왔습니다. 밥상에 앉자마자 질문이 시작됩니다. 회사는 잘 다니냐? 돈은 좀 모았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 애는 언제 가질 거냐? 그러자 자식은 2시간 만에 일어납니다. 차 막히기 전에 가볼게요. 질문 하나하나는 관심입니다. 그런데 10개가 연달아 나오면 조사가 되거든요. 자식은 대답할 때마다 자기 인생을 항목별로 채점받는 겁니다. 회사, 돈, 결혼, 출산. 하나씩 점수가 매겨지죠. 그러니 방법은 간단합니다. 묻는 개수를 줄이면 됩니다. 궁금한 게 10개라면 그중 2개만 물으십시오. 나머지 8개는 삼키는 게 아니라 아껴두는 겁니다. 다음에 만날 이유가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을 사람에 붙이지 말고 일에 붙이십시오. 자식이 뭔가 잘못했을 때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네가 늘 그렇지. 전부 사람에 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은 고칠 게 없습니다. 너라는 사람이 틀렸다는 판결이니까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아쉽게 됐다. 그 결정은 나는 좀 걱정된다. 똑같이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적당한 게 사람이 아니라 일이죠. 자식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존재까지 부정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자식들 사는 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 못하는 게 맞습니다.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자식이 원하는 건 다 이해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부모죠. 이해는 못해도 단정은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단정입니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건 단정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것만으로 자식은 이 집이 다시 말해도 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년 동안 지적만 해온 부모가 갑자기 요즘 뭐가 제일 힘드니? 하고 물으면 자식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시나 하고요. 닫힌 문은 질문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먼저 내 문을 열어야 열립니다. 그러니 묻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내 나이 때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서 참 무섭고 외롭더라. 그때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네 성적표만 보고 한숨을 쉬었던 것 같다. 그게 너한테 어땠을까 싶어서 요즘 그 생각이 많이 난다. 이 말에는 자식에 대한 평가가 한 줄도 없습니다. 조언도 없고 질문도 없죠. 그냥 부모가 자기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자식의 머릿속에서는 큰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자기를 다그치던 그 목소리, 내 안의 재판관이 처음으로 흔들리거든요. 아, 우리 부모도 나를 괴롭히려던 게 아니었구나. 부모라는 자리가 처음이라 무섭고 서툴렀던 거구나. 이 순간 자식은 부모를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큰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될 때요. 그때 자식의 머릿속에 부모가 떠오르느냐, 아니면 부모만은 빼고 생각하느냐, 이게 갈립니다. 부모가 판단하는 사람으로 남으면 자식은 그 명단에서 부모를 지웁니다. 하지만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면 가장 무너진 순간에 부모를 떠올리죠. 세상 전부가 등을 돌려도 돌아갈 곳이 한 곳은 남아있다는 감각.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이제 와서 늦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나이를 먹어도 부모 앞에서는 그때 그 아이입니다. 다 큰 자식도 부모가 자기 편을 들어주면 그날 밤 잠이 잘 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밤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용건 없이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다음 자식의 대답이 나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조언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입이 근질거릴 겁니다. 그래도 참으십시오. 그 침묵이 사슬을 끊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먼 훗날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의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십니까? 뭐든 대신 해결해 주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안고 돌아와도 마음이 놓이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자식의 마음에 남는 건 당신이 벌어다 준 돈도 당신이 참고 견딘 세월도 아닙니다. 부모 옆에 있을 때 마음이 편했는지 아니면 늘 조마조마했는지 그 감정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키웠다고 믿었습니다. 나쁜 길로 빠질까봐 지적하고 조언하면서 그렇게 부모 노릇을 해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는 당신을 고른 적이 없습니다. 자격을 따져본 적도 다른 부모와 비교해 본 적도 없죠. 태어나 눈을 뜨자마자 그냥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부족하든 서툴든 상관없이 아이에게 당신은 처음부터 세상 전부였거든요. 못난 모습이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우리가 평생 자식에게 주지 못했다고 후회했던 바로 그것을 사실은 아이가 당신에게 먼저 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서툴고 모자라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준 아이. 그러니 당신을 부모로 만든 건 당신의 희생이 아닙니다. 부족한 당신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택해준 그 아이입니다.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부모로 만들어준 건 자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유독 가슴에 걸린 말이 하나쯤 있으셨을 겁니다. 성적표 위에 한숨이었을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닫히던 방문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는 말이었을 수도 있죠. 그게 무엇이었는지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지금 당신의 자식에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전화기를 드십시오. 30초면 충분합니다. 용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걸었다고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한마디 더 건넬 수 있다면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자식으로 와줘서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가 3대를 건너온 사슬을 끊는 첫 번째 마디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뜨는 다른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